자, 아무튼 저희 그 마지막 오늘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여기 첫 페이지 1부의 뒤에 있는 이 부분을 제가 조금만 그 시간상 끊었었는데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너무 많은 내용을 전달드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보면은 근데 저희가 그 다른 것보다 보시면 여태까지 금년까지는 그 교육하고 그리고 주로 했던 일이 저희가 원래는 컨설팅 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 컨설팅, 멘토링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했었었는데 그 개인적으로 이제 금년에 1월에 제가 저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면서 이게 컨설팅 펌으로 살기에는 이제 체력이 좀 안 받쳐주는구나. 왜냐면 제가 컨설팅이면 여기 계신 분들이 어려운 일 생기면 도와드려야 되는데 보통 밤낮이 없고 주말이 없어요. 왜냐면 월요일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월요일날 2억짜리 발표를 해야 돼. 그러면 합격하면 2억이고 떨어지면 빵원이거든요. 그러면은 같이 일요일에도 나와가지고 발표 연습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너무 그게 체력이 예전과 같지 않아가지고 그런 부분도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쌓았던 노하우들을 조금씩 잘라서 나눠드려야겠다. 그게 실은 오늘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정도 강의 내용과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원래 돌린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공공기관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지 나중에 스타트업 하시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근데 아무튼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 아이디어 클럽 내에서 이제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그 조그만 그 목표가 있다면, 예전에는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공유해서 이렇게 노하우를 전달드리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거를 좀 웹상에다가 공유도 좀 하고 좀 풀어드리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한 거부터는 저희가 유튜브로 영상을 찍어서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저기 오늘 한 거 다시 듣고 싶다 그러시면 저희가 1월 중에 저희 아이디어 클럽에 유튜브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같이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년도 정부지원금 같은 경우도 그 유튜브에서 좀 중요한 자금들은 제가 해설 영상을 강의가 아니라 이제 별도로 이제 유튜브 쪽에서 해서 하나씩 올려드릴 거예요. 한 3만 개가 있거든요. 이런 정부 사업이 민간 사업하고 하면 3만 개를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한 5천 개 정도를 해가지고 아마 해설 강의 같은 거 좀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런 특강이 쉽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초대석 같은 거에서 영상 같은 거 좀 올려드리고,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노하우를 좀 많이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그 삶은 저희가 이제 광고 아닌 광고인데요. 아임 스타트업이라고 이제 스타트업들 서로 의견 교무할 수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아마 1월 중에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근데 이제 거기 커뮤니티 새로 생겨서 볼 게 없으니까 처음에.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채워 나가리라고 하고 만드는 거거든요. 저희도 이제 그래서 금년 7월에 법인 설립을 해서 다시 새롭게 이렇게 다시 이제 컨설팅을 이제 안 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나섰습니다. 원래는 정상적이었으면 여기가 이제 강의가 되고 끝나고 이렇게 저기 아까 옆에 있었던 저 공간들이 다 상담실입니다, 원래. 그래서 제품 개발 상담, 특허 상담, 그리고 저는 이제 자금 상담, 이렇게 해서 각종 이렇게 상담을 원스톱으로 원래 해드렸던 자리였어요. 근데 이제 물론 여기 오신 분들 맡기시는 거 있으면 따로 뭐 메일을 하셔도 되고 이제 커피 한 잔 드시러 찾아오셔도 되고, 제가 뭐 그냥 간단한 상담 정도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오셔서 같이 약간 궁금한 거 맡기셨으면 풀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저기 아까 설명드렸던 거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실은 이게 스타트업이 표준정보지원사업 참여 로드맵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아까 1부에서 조금 제가 설명 못 드렸던 부분인데요. 자, 한번 여기 사진을 한번 잘 보시는 게 중요해요. 보시면 여러분이 처음에 창업을 스타트라고 하는 건 아직 예비 창업 단계예요. 사업자 등록을 안 하신 단계에서 창업 시작이라고 써 있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한 거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한 거고, 창업 3년, 창업 7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창업을 시작했다고 하는 거는 사업자 등록을 냈다고 하는 거고요. 사업자 등록을 낸 다음부터 3년, 그리고 5년, 그리고 7년. 7년이 되면 여러분이 이제
졸업 기업이라 그래서 창업을 이제 졸업을 하게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시간 테이블을 놓고 봐야지 여러분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사업은 투 트랙입니다. 하나는 특히 자금 조달 쪽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금을 내가 필요할 때 받아야 되잖아요. 그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필요한 시기보다 한 3개월에서 6개월 일찍 받아야 돼요. 필요한 시기에 정확하게 자금을 받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좀 전에도 아까 위인플레이스가 이건 민간 사업 받았고요, 이건 정부 사업 받았어, 이런 얘기 드리잖아요. 정부 사업은 항상 내가 원할 때가 아니라 정부에서 정해진 기간에만 줍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못 받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할 때 주지 않습니다. 창업자금, 특히 정부 지원이든 민간 지원이든 간에 내가 원할 때 주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할 때보다 미리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항상 미리 준비하는 마음이 생각하는데 이게 사람이 의사가 내 생각과 다릅니다. 나는 현재 받고 싶어. 근데 3개월 기다리래, 6개월 기다리래,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창업하다가 중간에 그렇게 해서 6개월을 기다리면 내 인건비는, 나는 여태까지 직장 생활 안 하고, 그죠? 아까도 우리 모인이 대표님 그랬잖아요. 나 직장 생활 아예 포기했다고. 그럼 직장 생활 안 하면 생활비 안 나가냐고. 생활비 한 달에 150만 원 나간다고 했을 때도 6개월 놀면 돈 9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해진 시기에 정확히 자금을 미리 땡겨받지 못하면 돈이 줄줄 셉니다. 그럼 1년만 놀아도 막 2, 3천만 원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는 돈이 로스가 생각보다 보이지 않게 크고, 그런 로스가 쌓이다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는 현금이 없고, 그래서 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은 기본적으로 현금이 매우 중요한데, 특히 3년 미만인 단계가, 이때가 가장 이제 지원하기가 여러분이 좋은 시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3년 미만인 단계는 우리가 약식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항상 자금 지원을 할 때는 이게 다 공공 예산으로 자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어떤 자금이든 간에 평가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요. 그 평가는 전문적인 평가위원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는데 기본 가이드라인이 3년 미만 기업은 아직 창업을, 제품도 제대로 안 나온 기업들이니까 이 기업들은 약식 평가를 해라. 그래서 매출이 없어도 된다. 그리고 여차하면 특허 없어도 돼. 대신 아이템은 좋아. 그리고 특허가 있으면 좀 더 좋고. 그리고 특허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제품이 구현되는지 안 되는지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럼 샘플이 있으면 더 좋고. 근데 그렇게 장점이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없어도 아이디어만 좀 뽑아주는 기간이 3년이에요. 그리고 이 5년이라는 시기는 조금 어떤 시기냐 보냐면, 요때부터는 기업이 재무 상황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금 상황을 보기 시작해요. 자, 3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회사가 좀 매출도 나와야겠지. 3년이 지났으면 직원도 좀 있어야 될 거고, 이제 어느 정도는 기업 형태를 갖췄을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못 갖췄는데요, 아까처럼 돈도 없고 막 이래서, 그러면 과감하게 지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안 되는 기업은 죽이는 게 정부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오늘 우리가 2020년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한 대응 전략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 지원 사업에서 여러분이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유니콘이라는 키워드예요. 유니콘이라는 키워드는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이 구글이나 트위터처럼 이렇게 큰 회사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반대에는 풀뿌리입니다. 그냥 이제 시작하려는 사람들한테 돈 1억씩 꽂아줘서 한 10,000명 지원하면 1조 원 되잖아요. 1억씩 10,000명 줄래? 아니면 100억짜리 100명 줄래? 근데 유니콘은 100억짜리 100명 주겠다는 거야. 한마디로 여러분이 어느 일정 수준의 레벨이 올라오지 않으면 자금을 안 주겠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조합을 섞지만 유니콘 기업에 대한 배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만 될 것 같은 기업한테는 돈을 쫙 주고, 될 것 같은 그런 징후가 안 보이면 아예 안 줘서 굶겨버린다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업할 때 천천히 여유롭게 가기에는 생각보다 지금 이 현황들이 그 정부에서 평가하는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는 천천히 여유롭게 창업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사업자를 내지 말고 있다가
미리 준비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게 더 유리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때 재무평가를 기본적으로 하게 되고 5년이 지나면은 그 어떤 형태를 하게 되냐면 일단은 이게 나중에 우리 아까 있었던 R&D 자금 같은 경우는 R&D 자금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즉 내가 자본금이 1,000만 원인데 1억을 빌렸어. 그러면 부채 비율이 1000%거든요. 부채 비율이 1000% 이상이나 전액 자본 장식은 지원은 안 돼요. 그게 3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채 비율 1000% 이상 전액 자본 장식은 아예 이 정도면 부실 기업이라서 지원 자체를 불가합니다. 그리고 5년이 되면은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업종의 평균이 있습니다. 업종의 평균을 비교를 해가지고 업종 평균보다 미달되면 자금 지원 안 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일정 이상이 5년은 더 무서운 거예요. 평균 수준보다 여러분이 특히 뭐가 부채 비율이 평균 수준보다 부채 비율을 못 맞추면 이미 회사가 안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이때부터는 대출을 제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이런 구조로 가다 보니까 3년 안에 어느 정도 회사를 좀 올려놓고 4년 차부터는 매출이 나와서 돌아가야 돼요, 회사가. 그런 그림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쪽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테이블이라는 게 의미가 그런 식으로 가져간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처음에 우리가 예비 창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간에 보시는 지식재산이나 고용지원금은 특허 지원이나 고용 지원은 그냥 요건만 맞추면 다 준다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업이 1년이든 7년이든 상관없습니다. 꾸준히 받는 거예요. 근데 창업자금은 달라요. 아까 창업지원 우리가 사업자 등록 유지 조건으로 봤었던 거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0에서 3년 차 때 창업 사업화 지원이라는 거를 중기부에서 받고 그 다음에 4에서 7년 차 때 도약이라는 창업도약 패키지라는 걸 받습니다. 그래서 2번 받는 건데 중간 타이밍에 붕뜰 타이밍에 후속 지원이라 그래서 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준 자금이 있어요. 그리고 기술개발 자금, 그 다음에 상용화 자금 또 아까 이 지식재산하고 비슷하게 그 내가 해당하는 사업자 소재지가 그 지역 쪽이면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야. 그 기간에 상관없이 꾸준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화 자금도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R&D는 달라요. R&D는 뭐랑 맞춰져 있냐면 요 윗그림 보시면 요 제품 개발 써 있잖아요. 요 제품 개발하고 맞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R&D는 성능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갖고 있는 마이크가 출력량이 30dB이야. 이걸 60dB로 올릴래. 뭐 이런 식으로 성능을 정확하게 가지고 이걸 성능 개선하는 거를 지원하는 게 R&D입니다. 그래서 정량화된 그런 성능을 가지고 이제 연구소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내 머릿속의 아이디어 개념만으로는 성능이 얼마치 나올 건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시제품을 만들어 봐야 예측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때 어느 정도 성능 올릴 건지 계산이 됩니다. 엔지니어들 통해서 아니면 대학 교수님들을 통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제품 첫 번째 시제품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R&D는 시작합니다. 그런 그림이 가장 표준적으로 맞고요. 반대로 R&D 사업을 해봤거나 이 개념을 충분히 이해한 사람들은 미리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품 개발이 나온 다음에 들어간다. 그리고 융자 같은 경우도 초기 첫 번째 융자는 회사 운영비가 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1억 정도 지원을 받으면 1,000만 원은 자기 부담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현금이 너무 없는 경우에는 초기에 융자를 한번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산이나 다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받는데 요즘에 아까 자금의 트렌드는 투자와 융자를 복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융자 복합이라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개발하고 맞물려서 밑에 AC, VC 써 있잖아요. 투자금은 기본적으로 아이디어 단계에서 투자를 받으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조건도 안 좋습니다. 설령 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투자를 받을 때는 시제품을 들고 받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제품 개발하고 투자를 매칭을 시킨 거예요. 제품 개발 어느 정도 하시면서 가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사전에 제품 개발은 되지 않았지만 그런 투자 회사들이 이렇게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 아이템과 비즈니스 모델이 투자 대상이 되고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야 되는지 정도는 미리 이런 예비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런 형태로 정부 지원 사업들을 이용을 한다. 그래서 꾸준히 이용할 수 있는 사업도 있는 반면에 미리 계획하고 설계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내가 내년에는 창업 지원 받을 거야. 그럼 그 다음 연도엔 뭐 받니? 상용화랑 R&D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그 설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죠. 근데 실은 아까도 우리 저기 특히 제가 좀 전에 듣기는 위미플레이스 대표가 여러 가지 자금에 대해서 아까 누가 물어봤잖아요. 이거 어떤 자금 받았냐. 근데 여러분이 그거 듣고 아까 그리고 저기서 소개해준 사이트 통해서 공문을 본다고 해서 그 자금이 내 귀에 솔솔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사업 공문 한번 읽어보면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서 한번 쓰면은 뭐 끝이 없습니다. 하다 보면은 그냥 말 그대로 1년 내내 거의 스타트업이 대부분은 노트북 들고 하루 종일 저런 거 보고 사업계획서 쓰는 게 일이지 실제로 일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와야 일을 하지. 사업이 대부분은 돈을 써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이 좋아 스타트업이지 거의 커피숍에서 노트북 들고 다다다다 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지금은 고달퍼도 열심히 자금을 받으면 충분히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해 드릴 거는 자금 조달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 특히 자금 쪽 하실 때 공부를 좀 하시고 근데 자금만 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제품 개발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 개발하고 팔로도 어느 정도 해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실제로 물어봅니다. 제품 개발 같은 거 제품 개발비를 지원하는 자금들이니까 그러면 뭘 개발할 겁니까? 물어보면 요런 제품 만들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오죠. 재질은 뭘로 할 거고 소프트웨어면 언어는 뭘로 할 거고 주로 핵심 기술을 뭐고 인공지능 할 거면은 무슨 툴 쓸 건데 그리고 알고리즘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다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개발도 맡기면 되지가 아니라 조금 더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준비들이 필요를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아무튼 스타트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대 고비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가 우리가 아이템 기획하면서 1차 자금 조달 제품 개발을 하는 과정. 제품 개발비는 우리가 따와야 되니까 거기서 1차 어려움이 생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생산하는 과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운전 자금이라 그래서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좀 팔려고 하니까 혼자 팔 수 있나? 직원도 뽑아야 되고, 그죠? 거기다 마케팅 광고비도 써야 되고, 그쪽이 이제 이쪽 3차예요, 3차. 실제로 홍보도 해야 되고, 직원도 돌려야 되고, 여기 비용입니다. 마지막 4차는 그렇게 해서 제품이 나왔는데 안 팔려.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못 맞췄어. 그러면 4차까지 이제 위기가 오는 거죠. 적어도 오늘 발표하신 분들은 요 2차 거의 3차까지는 오신 분들이라고 봐야 돼요. 3차에서 4차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이고 여러분도 이 중에서 어떤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목표를 한번 여기서 놓고 보면은 첫 번째 3년차 때까지는 제품 개발하고 한두 개라도 팔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4년차 때부터 할 말이 있어요. 맞죠? 그리고 가능하면 이 기간이 단축될수록 좋은 거죠. 왜냐하면 창업자금이 대부분은 대표자의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대표자 인건비 지원하잖아요. 그럼 1억 지원받은 다음에 내 인건비 월 1,000만 원씩 10개월 넣어봐. 그러면 제품이 안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대표자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지원해서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게 여러분 입장에서 반대로 독소 조항이 돼서 내가 1년 안에 제품이 나왔으면 나는 1년치 인건비만 내 거 손해보면 되거든. 근데 3년에 제품이 나왔으면 내 인건비 3년 끌고 간다 생각하면요. 창업 비용이 그만큼 증가하죠. 그래서 준비 빡세게 해서 한번 확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상지원금을 최대한 받아서 대출 및 현금 손실을 최소화하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금 한 번 받고 와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안 되고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크게 보자. 그래서 세 번째, 투융자금을 활용하자. 그래서 예전에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연대보증도 표시됐고 예전에는 이제 융자 같은 경우도 그 금액도 작았고 그리고 투자금도 독소조항이 많았지만 지금은 정부 주도의 그런 자금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독소조항이나 이런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투자금도 그 정부 돈으로 투자하는 거는 깔끔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그리고 융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현금을 좀 확보하고 마지막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걸 연구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내가 아직 자금 조달 1단계를 못 벗어났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러면 진짜 하루에 한두 시간씩은 공부해야 돼요. 근데 왜 다른 건 공부 안 하냐고. 맞습니다. 다른 것도 공부해야지. 판매 마케팅 그런 거 해야지. 근데
또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보면은. 그죠? 그래서 자금 조달 공부는 그래도 필수 코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리는 이유는 자금 조달을 적당히 들은 거예요. 어디서? 정말로 저는 많이 봐서 어디서 적당히 자금 얘기를 들은 거야. 그래서 이거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틀린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아닐 수 있거든. 왜냐하면 정부 자금 3만 개야 참고적으로. 그리고 8개거든요. 이거 왜냐하면 전문가라고 해도요, 자금 쪽 전문가라고 해도 자기 자금만 잘 알지 8개를 골고루 받아본 사람들은 별로 없는 거야.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내가 공부하고 저기 뭐 틀린 거 있으면 왜 틀렸냐 이런 거 물어봐야 돼요.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창업자금 관련해서 얼마의 시간을 준비했는지. 그죠? 창업은 공부한 만큼 나와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공부할 생각을 안 할 수 있어요. 실은 공문 계속 보는 것도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 말씀을 좀 드리면 기본적으로 노력, 그러니까 시간이 들어가서 꾸준히 보고 한 30분이라도 꾸준히 보자. 그 다음에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자금 쪽에서는. 그 뒤에서 이제 전략이 한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큰 전략은 그거예요. 돈을 많이 받는 전략이 아니고 나한테 필요한 최소 개발비가 얼마 드는지를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업이 개발비가 2억이다, 3억이다 이걸 계산을 해줘야 돼. 그리고 나는 그 돈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를 전략서를 깨워야 됩니다. 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하는 사업이 실제로 4억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나는 처음에 2억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2억이 부족하죠. 그럼 2억이 부족하니까 1, 2억 쓰다가 돈 떨어지면 중단이 아까 얘기한 거. 그러면 이제 제품도 못 나오고 이도저도 못하고 끝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비용 계산을 되게 잘 해줘야 됩니다. 내 전체 비용을 특히 언제까지? 3년 내서 매출 나올 때까지. 그래서 크게 보고 전체 비용을 계산하면 정부 지원을 좀 열심히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손실을 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1억당 1,000만 원 정도가 자기 부담금이라 보면 3억이란 사업비가 필요하면 나는 한 3천만 원 정도의 자기 부담금을 내서 정부 지원금 3억을 받아서 해결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정도는 좀 약간 합리적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산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아이템은 무조건 될 거다가 아니라 그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도 찾고 뭐 여러분이 좀 냉정함이 필요해요. 하다 보면은. 그래서 오늘 오신 세 분들은 정말로 주변이 어떤 전문가나 사람들의 의견을 다 수용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고집 부으시는 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 누가 전문가라고 뭐라고 얘기했는데 나 기분 나빠. 내가 이쪽 전문가인데 네가 뭘 하냐.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분 말이 맞을 수도 있어.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한테 필요한 걸 내가 캐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저분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냉철하게 생각은 하되 최대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줄 알아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열린 마음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정부 지원의 실패 사례는 다양해요. 아예 돈을 못 받아서 시작도 못했어. 그리고 받았는데 시제품만 만들고 끝났어. 이런 게 제일 많아요. 받았지만 시제품 만들고 끝났어. 그리고 생산까지 했지만 판매엔 실패했어. 요 세네 번째 부분이 가장 많이 많고 가장 많이 많은 상황들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현금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뭐라고 하죠? 현금이 없어서 도산하는 문제를 그 흑자도산이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돈 한 푼 없어서 그냥 적자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은 흑자가 났는데도 현금이 없어서 도산되는 경우도 있고요. 현금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 개발비 계산하고 나는 어떻게 개발비를 딱 개발비만큼 해오면 안 되지. 돈이 마이너스 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현금을 꾸려야 되고 어떻게 현금을 받을 건지 같이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의 계산이 결여되신 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가냐면 정부 지원금은 받을 만큼 받아서 더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이제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투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생기고 특히 제품이 나오면 어떻게든 팔려고 하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제품 자체가 안 나와버리면 중단된 상황에서 현금까지 없어? 그럼 진짜 그거는 보지도 않고 그냥 개인회생이나 파산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입장에서 어쨌거나 우리가 제품을 개발을 성공할 때까지는 우리가 그거를 가져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쬐끄만 웹사이트를 만들었어. 근데 더 이상 운영할 돈이 없어. 그럼 혼자서라도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품이 나와서 1,000개 찍었어. 근데 돈이 없어. 그러면 온라인 MD들한테 줘서라도 팔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혼자 있으면 꾸려 나갈 수 있는데 금형 찍다가 중간에 중단됐어. 돈 없어서. 그러면 이제 뭐 금형은 고철값 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단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이 입장에서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세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가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되게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3개월 동안 어떻게 공부하고 3개월 동안에는 어떻게 창업 자금을 받아서 그 다음에 올라가고 이런 시뮬레이션 해야 돼. 근데 시뮬레이션 하려면 이런 창업 자금을 또 많이 봐야 돼요. 이런 공고문과 이런 거를 많이 보고 사업계획서 써보고 이런 과정이 하거든요. 그래서 창업 준비 과정을 한 6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아요. 창업 준비를 너무 대충 넘어가시면 고통스러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죠. 사업 비용에 대해서 항목별로 계산을 해서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최대한 여러분이 현금 손실을 막아줘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는 게 먼저입니다. 성공하는 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기초연구, 특허나 아니면 시제품 같은 거 만들고 설문조사 같은 거를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진짜 이 아이템이 되는 건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한다면 정말 좋은 창업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이건 내부적으로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외부적으로 준비할 거는 최근 정부 지원 사업 열심히 보셔야 돼요. 보고 이게 무슨 용어인지 모르겠다. 그럼 아직 난 창업 준비가 덜 된 거야. 몰라도 모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한 50% 이상은 알아야 돼요. 네, 그죠?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꼬일 수가 있으니까요.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창업자금 조달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시제품 만들고 10억 투자 받을 거야. 이건 비합리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한 번에 10억 투자해 주지 않습니다. 투자를 해줘도 처음에 5천만 원, 그 다음에 5억 원, 그 다음에 10억 원, 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하거든요. 근데 나는 한 번에 10억이야? 이런 얘기하면 비합리적인 거죠. 그런 거는 나중에 제대로 끝까지 못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요건 검토, 가점 확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자가 2개 있다 이런 분들은 요건 검토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업종이나 종목 같은 것도 나중에 봐야 되고요. 가점 확보 기간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으면 이번에 무슨 경진대회 나갔으면 1점, 창업보센터 입주했으면 1점, 중기부 수업 들었으면 1점 그런 거 있습니다. 가점 지금 확보해놔야지 당장 지원 사업 나왔을 때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두 가지 준비를 다 했을 때 제품 개발도 하고 인력 채용도 하고 현금 확보 이 부분들을 정부 지원 통해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여기서부터 내용이 1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그 특강에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제 수업을 그 분량을 줄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똑똑하시니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야. 그죠? 네, 제가 이거 한번 15분 만에 나가볼게요. 뒷내용을 15분 만에 짧고 요약해서 나가고 어차피 제가 좀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노하우들을 그동안에는 정말 죄송스럽지만 10년 동안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하고만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저희도 보통 수업하시다 보면 꾸준히 오시는 분들 한 10%고 중간에 또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이 더 많죠. 그래서 멀리서라도 온라인으로도 보실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걸 되게 강화를 많이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유튜브로 올라올 거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지금 창업 지원 정보 통합 공모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해설 영상을 앞으로 좀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금년에 9월에 여러분에게 9월부터 발표된 정부 지원 사업과 여러 가지 정보를 제가 수집을 했을 때 한 6가지 정도의 큰 정부 지원 사업의 포인트가 있어서 그거를 여러분에게 짧게 요약드립니다. 첫 번째, 경쟁률은 앞으로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2019년도에 우리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 이 스타트업들이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1년에 창업한 사람들이. 1년에 20만 명이 넘었거든요. 근데 적어도 스타트업이 20만 명이 넘어도요. 한 10만 명 정도는 혜택을 봅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쟁률 자체가 엄청 높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인기가 좋은 사업들은 경쟁률이 높은 거예요. 막 20대 1 막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저도 예전에 막 3, 40대 1짜리도 봤고요. 여러분들 인기 높은 거는 그런 게 있어요. 자,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높아졌구나.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제조업은 감소했습니다. 이게 상반기까지 자료예요. 제조업은 감소했지만 소프트웨어나 전문과학기술, 전문과학기술이라는 거는 이제 IoT라던가 빅데이터 이런 거 추가된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 폴리니 대표님 말씀처럼 제조업이 요즘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런 것들이 실제 창업 쪽에서도 반영이 된 걸로 판단이 좀 됩니다. 아무튼 경쟁률은 세질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준비된 사람이 더 많이 합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정말로 한 7, 8년 전에는 그냥 아이디어만 내도 그냥 합격되신 경우가 많았어요. 어떤 분들은 특허명세서 복사해서 사업계에서 내도 합격한 분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통하지가 않고 준비 과정을 잘 지키셔야 돼요. 두 번째,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이 갑니다. 이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은 이건 되게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창업을 이게 원래 투자 쪽에서 도입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한 5천 정도 투자했다가 그 다음에 1년 정도 후에 성과 좋으면 5억 원, 그리고 또 1년 정도 후에 성과 좋으면 막 20억, 이렇게 투자금을 쪼개줍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IT 버블 때, 김대중 정권 이런 IMF 때 IT 버블 생길 때는 아이디어 괜찮으니까 바로 5억, 10억씩 투자했거든요. 그러다가 망해서 회수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쪼개지게 된 거예요. 5천만 원, 5억 원, 10억 원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정부의 지원금에서 통화됩니다. 어디서? R&D 자금하고 정책 자금, 융자 쪽에서. 그래서 최근에는, 옛날에는 우리가 대출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를 융자해 주는 게 일반적 관행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업성을 한두 시간 이렇게 뼈 빠지게 이렇게 심층 평가를 해가지고 정말 사업성이 있으면 아이디어 좋으면 한 3억, 5억 줘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평가가 바뀌었어요. 이 평가는 아까 유니콘하고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유니콘이 아닌 기업들은 종전의 방식을 따라갑니다. 금액도 적게 줘요. 근데 유니콘인 기업들은 유니콘이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유니콘이라고 하는 거는 성장성이 높은 기업, 그리고 시장성, 수요가 많은 기업, 보통 이런 걸 얘기하세요. 전반적으로 수요가 많고 급성장할 것 같다. 기술이라는 의미보다도 일단 이 부분을 만족시켜줘서 결국 돈이 돼야 되는 거니까, 기술은 기본이고 돈 되는 요 두 가지 부분을 만족시키면 좀 더 가겠죠. 이게 좀 투자 회사들이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거를 정부에서 융자금이나 R&D 자금에서도 비슷하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서 처음에 한 2, 3억 줘서 제품 개발해. 그리고 몇 대 팔아봐. 반응해서 판매 실적이 좋으면 거기에 곱하기 몇 배로 돈 주겠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게 아까 말은 제대로 여러분이 듣는지 모르겠지만 그 위미플레이스가 받았던 이제 융자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된 겁니다. 실적 좋으면 갑자기 이제 갑절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끼고 있습니다. 어떤 나중에 퍼스트 펭귄이라던가 그런 이제 융자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게 다 단계별 자금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기술보증기금에는 R&D 보증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가 더 들어가면은, 요즘에 한 가지가 더 있으면 요즘에는 투자를 또 연계해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융자로 시작하는데 회사가 성장성이 높아서 나중에 주식시장 상장도 할 것 같다. 그럼 그때는 대출을 투자로 전환하고 주식으로 이렇게 사버리는 그런 증권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예 갚을 필요도 없어지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족시키면 여러분들이 올라간다. 하지만 이 부분에는 기본적으로 급성장이라는 키워드를 하나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할 때 5억이 필요해요. 그럼 내가 5억을 지원을 받으면 매출 50억 정도 찍겠다. 그럼 10배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급성장하는 느낌이 줘야 돼요. 근데 나는 5억을 투자해주면 10억을 벌 수 있어. 근데 그 이상 못 벌어. 그러면 급성장이 아니에요. 한 2배 정도 버는 거는 한 10배, 20배 이렇게 벌어야 급성장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여러분이 나중에 비즈니스 모델을 짤거나 사업계획서 같은 걸 작성할 때 생각을 해두셔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차 산업이나 소부장이라 그래서 소재, 장비, 부품 쪽은 정부 지원을 많이 합니다. 4차 산업은 원래 잘 줬고, 그리고 소재, 장비, 부품은 이번에 일본 수출 규제 사건이 터지면서 정부가 예산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완제품이 아니라 부품이라도, 아니면 소재 일부분, 장비만 하더라도, 전체가 아니라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쪽도 여러분이 지원금이 강화가 되고요. 그럼 내가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밀어주는 기술이 있고 집중적으로 밀지 않는 기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하고 있는 이 세미나는 교육 컨텐츠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미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예를 들어 인공지능 듣기만 해도 집중적이죠.
그런 거는 어디에 있냐면 요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이란 거에서 공표를 합니다. 언제? 매년 1월에. 그러니까 우리 곧 며칠 안에 공표가 돼요.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에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나와요. 그럼 거기서 업데이트가 1월 중순 정도에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거를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R&D 관점에서 투자 연계형, 개방형 과제가 증가한다는 말이 써 있습니다. 이거는 R&D 자금에서 얘기인데, 투자 연계라고 하는 거는 즉 중기부에서 보통 정부에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투자를 할 때는 이런 형태를 가져갑니다. 정부가 항상 돈을 직접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모태펀드라고 하는 하나의 펀드를 운영을 합니다. 펀드를 운영하고, 이 펀드를 누가 운영할 거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벤처캐피털 VC들이 이렇게 모태펀드에 제안을 해서 펀드의 운영사가 돼요. 그럼 이 펀드는 보통 한 7에서 10년 정도 운영이 됩니다, 보면은. 그래서 어쨌거나 정부가 투자를 했으니까 여기서도 정부에 보고를 하겠죠. 맞죠? 항상 돈 관리를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VC도 있고, 또 VC 밑에 또 A씨라는 또 단계도 있어요. 기본적인. 그리고 어쨌거나 이 A씨나 VC는 특히 중기부에서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에서 다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투자를 받을 때 민간 비용으로 투자를 받았냐, 정부 비용으로 투자 받았냐는 이 투자금이 출처가 어디냐라는 거에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아무튼 요 A씨나 V씨가 정부기관에 소속된 기관이라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다른 사업에서도 인정해 주겠다. 어떤 사업에서? R&D 사업이나 융자에서도. 그게 투자 연계 지원이 강화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민간 투자회, 정부에서 이 투자금을 위탁받은 민간 투자에서 투자받은 회사는 다른 정부 지원 사업 받을 때 가점을 주겠다는 거야. 쉬운 말로 얘기해서. 뭔지 알겠죠? 가점을 주던지 아니면 투자받은 사람들만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별도로 만들어 주던지. 그게 대표적으로 아까 우리 윈플레이스가 이번에 내년에 하게 되는 팁스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 두 번째 개방형 과제라고 하는 거는 창업기업이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대학이나 연구소 같은 분들과 협업을 했을 때 지원을 잘 되게 해주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밑에 있는 산학연 기술개발 사업들이 대표적인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개방형 과제는 많이 한다고 하긴 하는데 그건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대학하고 기술개발을 같이 한다고 할 경우 이건 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다른 일반적인 자금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돼. 근데 대학하고 연계되는 거는 나만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있어야 되거든. 그 상대방 어떻게 만들어요? 찾아가서 만드는 거야. 찾아가서 만들어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보통은 기본적으로 대학이나 연구소를 찾아가려면은 인맥이 있으시면 그쪽을 통하시고 없으시면 이렇게 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이나 아니면은 보통 뭐 산학연협회도 있고요. 뭐 아니면 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템과 관련 있는 교수님이나 이런 연구하시는 분들, 공공에 계신 분 있으면 또 메일이나 연락을 해서 그 같이 R&D 하고 싶습니다 교수님 뭐 이런 식으로 메일 보내도 되고, 아니면 산학협력단 대학이 다 있거든요. 산학협력단 찾아가서 나는 그 귀 대학이 교수님들하고 공동 개발을 뭔가 하고 싶다. 내 힘으로는 개발하기가 좀 어려워. 예를 들면 의료기기 같은 게 그렇죠. 의료기기라던가 바이오 뭐 임상 실험을 해야 되는 것들이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이런 데랑 미리 접촉을 하셔서 같이 팀을 짜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IT는 좀 팀 짜기가 수월하죠. IT가 뭐 그럴 거 할 게 뭐 있어요. 능력만 있으면 되지.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는 거예요. 전문 연구 개발이 필요한 바이오, 화학 이런 쪽은 대학 쪽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아이템 하시는 분들은 개방형 과제로 생각을 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쪽, 그리고 엑셀러레이터 쪽, 이것도 다 투자 연계입니다. 그래서 투자 관련된 지원 사업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강화가 될 거다. 그리고 의외로 다섯 번째, 소셜벤처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사회적 기업은 이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영리 목적입니다. 영리 회사예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가 어쨌거나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영리 목적이 있고 비영리 목적을 같이 갑니다. 보면은 비영리, 보통 목적 사업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 비영리 목적을 제대로 하는지 알기 위해서 나중에 그 따로 정부의 주무관청하고 그쪽에서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한유총인가 유치원 그 문제 터진 적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육부가 이거 너네 사단법인 비영리 기관인 거 승인해 준 거 취소하겠다 막 이렇게 뉴스 기사 났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사회적 기업은 주무관청에서 관리 감독을 받고 여기서 이제 너네 취소해 버리면 비영리 기업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으려면 생각보다 서류나 행정이나 뭐 이렇게 준비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가끔 이 개인 사업이지고 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이 역할이 있는 비영리의 목표를 가진 개인과 법인 기업을 우리는 소셜벤처라고 정의를 하고, 소셜벤처는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냥 비영리 목적을 이제 법인 정관이나 사업의 목적 이런데 기술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소셜벤처라고 정의를 하고, 이런 소셜벤처는 기본적으로 많은 별도의 리그를 가지고 지원금과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얘기 드릴 게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사례가 일반 기업으로 일단 시작을 했다가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기업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그때 가서 소셜벤처로 어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셜벤처랑 아직 이 일반 기업하고의 갭 자체가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어쨌거나 회사에서 요 비영리 목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취약계층들에 대한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한다면 그 기업은 소셜벤처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P2P 금융업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회사가 예전에 있어요. L 회사 있어요. P2P 금융이 보통 뭐냐면 그냥 중금리 대출이에요. 중금리. 그래서 은행에서 뭐 일반 제일금융에서 5%다. 근데 저축은행이나 이런 이금융권에서 30%야. 그러면 P2P는 15% 정도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보다는 저렴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못 받고 30%보다는 저렴한 분들 위해서 만든 게 이 P2P 금융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30% 이자 낼 걸 15%로 줄여주니까 사회적 비용 절감에 공헌했다고 해서 소셜벤처가 된 사례가 있어요. 여기 그냥 본인들이 열심히 하고 소셜벤처 인증받은 거야. 그럼 반대로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의료기기 하나 만들었어. 그럼 당연히 의료기기 필요한 사람들 위해서 사회적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사회 공헌 활동이나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러면 소셜벤처로서의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래서 좀 쉽게 얘기 드리긴 했지만 소셜벤처를 내가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 약간 비영리 사업인 것도 좀 하고 있거나 아니면 회사 자체가 그런 사회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확실하게 들어간다고 하시면 소셜벤처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해두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기술 이전. 관공서 공공기관이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에게는 정부가 다른 형태로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술 이전을 받을 때는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같은 기관에서 융자도 해줘요.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해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R&D 자금을 받을 수도 있고 혜택을 앞으로 강화하겠다고 정부에서는 발표를 했고요. 지금 보시는 홈페이지는 테크브릿지라고 해서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기술 판매 사이트의 하나입니다. 실은 관공서 기술을 살 때는 메리트가 상당히 생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게 여태까지 한 금년에 6가지 나온 부분이 정부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좀 몇 가지 더 있긴 하지만 좀 큰 흐름들이 이렇게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반대로 이거는 정부에서 발표했던 거, 이거는 지금부터 하는 건 여러분이 내부적으로 준비할 내용이에요.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이 기술 개발 로드맵이 필요해요. 지금 여기 보시는 제품이 이제 멀티탭인데 내가 첫 번째 제품으로 멀티탭을 만들었어. 근데 이 멀티탭에 스피커를 넣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거는 똑같은 제품이에요? 다른 제품이에요? 다른 제품이에요. 그리고 스피커에 보조 배터리 충전 다른 제품이에요. 근데 이거는 5만 원, 이거는 6만 원, 이거는 7만 원 이렇게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이 각각의 경우는 다 별도로 정부 지원 대상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처음에 이걸 만들어서 한 1억짜리 자금 받았거든? 그 제품 팔고 있어.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데 지원을 받으면 그건 여러분이 정부 지원금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어서 다 개발돼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정부 지원 사업이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빠르게 1차 제품 만들어서 시장에 팔고 그 다음에 2차적인 제품을 만들어 또 팔아야죠. 그렇게 되죠. 사이트도 마찬가지죠. 사이트도 아까 그래서 위미플레이스가 여러 개 자금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이트는 하나 같아 보이지만 기능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처음 거는 그냥 LBS라고 해서 위치 기반이야. 근데 그 다음에 빅데이터 들어갔어. 그 다음에 인공지능 들어갔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상지원금을 어쨌건 여러분이 계속 기술 개발을 꾸준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머릿속으로 내 제품이 다음 버전이 뭔지 이런 식으로 잘라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요 1번 이거 1번 아이템으로 지원 사업 넣고 2번으로 지원 사업 넣고 이렇게 들어가야지 여러분이 기술이 완성이 되죠. 맞죠? 네. 그렇게 잘라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가 물론 다 그러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난 그런 거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나는 하나의 제품으로 그냥 팔게. 어떻게 해요? 그냥 제품 생산해서 팔면 돼요. 근데 나는 그것이 않고 싶고 인공지능이나 대기 전략 업그레이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고도화를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기술만 업데이트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나는 그냥 더 이상 됐어. 이 정도면 완벽해. 그럼 그대로 파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내가 어디까지 할 건지를 좀 머릿속에 정해놓으면 창업 비용이 계산이 끝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쨌거나 계산된 금액하에서 열심히 지원서 넣어서 그러니까 창업 자금을 오버해서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저는 아까 보면 많이 받으면 받을 수 좋은 거는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무조건 많이 받는다고 해서 능사는 아닌 겁니다. 이 개발에 필요한 만큼 받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몇 가지들 이런 형태를 할 수 있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IoT형 제품 뭐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결합 제품, 일반 디자인 제품 서로 할 때마다 자금 조달이 다릅니다. 3번의 일반 디자인 제품 보시면 이거는 4차 산업 기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크라우드 펀딩 걸어서 이제 바로 팔아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빠른 사업화가 가능해요. 근데 위에 IoT 융합형 참 말은 좋아 보이죠? 근데 IoT 융합이면 금형비도 들어가지, 회로 개발비도 들어가지, 각종 검사비 더 들어가, 인건비랑. 그러니까 하나의 자금 받아서 상용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R&D나 상용화 자금 막 섞어야 돼, 자금을 여러 개를 섞어야지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쪽은 하드웨어에 대한 개발비가 많지 않지만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비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 자금을 또 알아서 거기서 씌워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하이테크로 짜버리면 제품이 한도 끝도 없이 안 나오고 개발마다 끝난다는 거예요. 너무 로우테크로 가버리면 그 중간 짝퉁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의사결정이 창업자를 머리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차적인 만약에 같은 상황이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일단 일반 디자인 제품 만들어서 빨리 팔고 그 다음에 상황상 1, 2번 한 정도 역자 있게 갈 수도 있고 그냥 하나에 올인해서 아까 우리 모인이 대표님이 그랬죠. 하나에 올인해서 끝까지 가잖아요. 3번만 해도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1번, 2번인 경우는 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수위 조절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거든요. 나는 이번에 정부 자금 5억 받았어. 10억 받았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분들 보면 그래서 어쩌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5억 받았다고 해서 좋긴 좋지. 저도 좋아 부러워. 근데 5억 받은 게 사업의 성공을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리고 10억을 받아도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는 게 내 자금을 잘 받았다가 나의 스타트업이 징표가 아니고 스타트업은 언제나 제품 생산은 언제까지 해서 매출 어떻게 나올 건지 이익을 실현하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렇게 여러분이 사업이 필요한 비용들을 예산을 쪼개세요. 개발비 얼마, 인건비 얼마 이렇게 쪼개고 개발비 어떻게 합니까? 견적 받아보시면 알죠. 여러 군데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개발비도 계산을 하고 내 사업 비용을 계산을 해.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업 비용이 한 3억 나왔어. 그러면 1, 20%더 플러스 해버리세요. 그럼 3억 5천 들겠네. 그렇게 하고 정부 지원 받을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상지원금에 해달라는 부분도 있고 무상지원이 해당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 그럼 무상지원이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이나 투자나 융자 받아서 해결하고 무상지원금 해결하는 부분은 한 정부지원금 받아서 해결하면 되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런 표같이 예산을 짜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3번 부분이 많은 스타트업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고 얘기될 수 있어요. 예산을 짜고 그 예산에 맞게 정부지원금 신청하는 거지 그냥 이빠이 받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정부 지원금을 여러분 신청할 땐 이빠이 신청할 수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어디서 붙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부 지원 사업 여러 개를 붙으면 포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붙는 경우는 포기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내고 나중에 붙었으면 이제 그때 가서 포기하면은 됩니다. 마지막 롤모델을 좀 정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힘들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분들 모셔오는 게 보통 분들 아니에요. 쿠리네 대표님 이번에 공장 새로 이전해가지고 2주 동안 쉬지도 않는 분 오셨고, 저 아까도 위프레스도 이번에 1월 달에 이제 또 투자 유치 큰 게 있어서 바쁜 상황에서도 오늘 모았고, 아까 우리 모인 대표님은 경주에서 시어머니 생신인데 왔잖아요. 아, 바쁜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괜히 얘기를 드렸냐면 롤모델 때문입니다. 각각의 롤모델들이 다 있고,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할 때 나는 어떤 롤모델을 따라가야 될 건지 생각을 해야 돼. 근데 그 롤모델을 잘 봐야 된다 이거예요. 리스크를 엄청나게 투자하는 롤모델도 있고요. 반대로 엄청나게 안정적이지만 천천히 가는 롤모델도 있고, 그 풀어가는 방법들이 다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이거는 제품이거든요. 그냥 제품 파는 거예요. 1인 제조업이야. 아까 세면대 쿠션은 어떻게 팔 건지도 이렇게 기준이 달라요. 박람회 가서 해외 수출하고 국내 판매하겠다. 이게 아까 모인이가 했던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방법도 있다는 거지. 크라우드 펀딩 걸고 B2B로 벤더 팔고 그 다음에 직영몰 하겠다. 이런 방법도 있고요. B2B 했다가 B2B하고 해외 수출하겠다. 이런 방법도 있어. 그러니까 사업을 풀어가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풀 건지 알아야 되고, 그게 막히면 여러분의 롤모델을 찾아줘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롤모델이 없으면 오늘 제 얘기 됐을 때 아 이렇게 해야겠다. 근데 다음 주에 딴 데 가서 강의 들으면 아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거든. 흔들리고 고민하는 동안 시간은 엄청나게 가고 이도저도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롤모델을 정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피드백을 잘 받아보십시오. 근데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의 앉아서 피드백을 할 때 중요한 거는 그 이유를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가끔은 어떤 분이 야 전문가가 저렇게 하라고 해서 난 저렇게 했어 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대박 손해봤어요.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럼 전문가 보고 돈 토해내라고 할 거냐고. 그럴 수가 없고. 그리고 왜 어떤 거냐면 맹목적으로 맹신할 수가 없어요. 제 얘기조차도 맹신하지 마세요.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가 합리적으로 받고 결정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 창업자들은 의사결정이 제일 힘들어요.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그게 제일 어려워요. 우리 옛날에 TV에서 인생극장인가 있었잖아요. 이휘재 나와가지고 그래 결심했어. 그래서 A, B 인생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창업자는 그런 의사결정을 1년에도 100번도 넘게 합니다. 그가 여러분 입장에서 의사결정 능력을 기르지 않으면 누군가의 말만 따라갈 수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항상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듣 때 누가 뭐라고 이쪽 왼쪽으로 갔으면 좋겠어 하고 누가 물어보잖아요. 반드시 물으세요. 왜 왼쪽으로 가면 나을까요?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나요? 그런 식으로 물어보세요. 자기가 그쪽 분야 아시는 분이면 당연히 설명을 해줄 거고, 잘 모르는 분이면 말을 어버버 한다던가 아니면 논리가 안 맞는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수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충분히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만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또 너무 연말인데 시간을 많이 빼줄 수가 없어서 제가 이 정도로 마치고 오늘 4시간 반이네요. 4시간 반에 이었던 오늘 이제 처음 아이디어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